1780년 8월 10일 이른 새벽부터 밖이 분주하다. 당번 역관과 통관이 문 앞에 모여 늦었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한다. 조선 사신을 위해 황제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 삼배 구 고두의 예를 올리러 가는 것이다. 태학관을 출발한 사신들은 관제묘에서 대기하다 여정문을 지나 황제가 있는 단박 경성전의 정문인 내옥문 앞에서 삼배구 고두의 예를 행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내옥문 오른편에 위치한 조방입니다. 조방은 조회를 기다리며 사용하던 예부 소속의 건물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모든 관직에 한족과 만주족을 함께 임명하는 이원체제 시스템으로 행정을 운영했습니다. 내옥문 앞에서 삼배구 고두의 예를 행하기 전 조방에서 대기했던 정사일행은 이곳에서 청나라 예부 상서인 조수선과 상서 덕보를 만나 인사를 나눕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인사치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족과 만주족 고관이 나란히 등장하는 이 장면은 청나라가 자국 내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고자 펼친 교화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족이었던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문물 중심의 중화적 질서를 계승하고 문명의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골 밖에 이르렀으나 날이 아직 새지 않아 통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큰 묘당에 들어 쉬게 하였다. 이는 지난해 새로 세운 관제묘이다. 잠시 뒤 당번 역관이 와서 말하길, 어제 예부에서 알린 것은 다만 정사와 부사의 사은만을 말하였으니 서장관은 사은하는 일이 없을 듯하다. 말이 이러하여 서장관은 관제묘에 머물고 정사와 부사는 골 내로 들어갔는데 나도 따라 들어갔다. 모든 정각에는 단청을 꾸미지 않았고 피서산장이라 편액을 붙였는데 오른편 곁에 예부 조방이 있어서 통관이 그곳으로 인도했다. 한인상서 조수선이 교위에서 내려와 정사의 손을 잡고 매우 반기는 뜻을 보인다. 서로 자리에 앉은 뒤 정사가 조공에게 서장관의 거취는 어찌 되는 것인지 물어 조공이 답하길, 오늘 사은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일 축하하는 자리에서는 함께 나와도 좋습니다. 하고 말하곤 자리에서 일어섰다. 잠시 뒤 만주족 상서 독보가 들어온다고 통관이 알려와 사신이 문 밖으로 나가 그에게 읍하니 그도 읍하며 답례한다. 그러곤 덕보가 말하길, 어제 황제께서 내리신 각별한 은총은 잘 알고 계신지요? 하므로 사신이 답하길, 황은이 거룩하여 영광스럽습니다 하였다. 덕보가 웃으며 뭐라고 짓거렸으나 그 말소리가 목에 뭐라도 걸린 듯 꺽꺽거리니 제대로 말을 분간하기 어렵다. 대개 만주인들의 말은 대다수가 이따위다. 덕보가 말을 끝마치더니 이내 가버린다. 내온간이 찬 세 그릇을 내어온다. 백설기와 구운 돼지고기, 과일들이다. 떡과 과일은 누런 쟁반에 담겨있고 돼지고기는 은쟁반에 담겨있는데 모두 황제의 수라상에 올랐다가 물린 것이라 한다. 얼마 되지 않아 통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문 밖에 나아가 삼배구고두의 예를 행하고 돌아온다. 그때 예부 우시랑 아숙이란 자가 앞에 나와서 읍하며 말하는데, 이번 황은이야말로 만극한 것입니다. 그러니 귀국은 의당 예단을 더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신과 종관에게도 따로 상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한다. 사신은 조방에 다시 들고 나는 먼저 나왔다. 태학관으로 군기 대신이 찾아왔다. 그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전갈하길 티벳의 성스러운 승려를 만나보겠냐고 묻는다. 이에 사신이 답하길, 황제께서 소국을 중국과 다름없이 보시니 중국의 인사와는 스스럼 없이 교류해도 무방하지만 다른 외국 사람과는 함부로 사귀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군기 대신이 떠나고 난 자리에는 사신과 역관의 수심 가득한 얼굴만이 남아있다. 비장들은 공연히 성내며 말하길, 황제가 괴악하니 반드시 망할 것이야. 오랑캐는 어쩔 수 없구만.
명나라 때야 어디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툴툴거리니 정신이 아찔한 그 순간에도 수혁은 이들에게 지금 그런 말할 때가 아니라며 핀잔을 준다. 얼마 되지 않아 군기 대신이 다시 말을 달려와 황제의 명을 전달한다. 성승은 중국 사람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 즉시 만나보라. 불교를 배척하는 우리나라에서 성승을 만나보라는 것에 응하는 것은 아무리 황제가 내린 명이라 해도 훗날 고국에 돌아가면 큰 비난거리가 될 일이다. 사신과 역관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음 행보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는 한가하게 구경만 할 뿐 사신들의 일에 간섭하거나 지금껏 내게 묻는 일도 없었다. 나는 이 상황이 하도 희한하여 마음속으로 문득 생각하길, 그래 차라리 잘된 일이다. 사신이 만일 상소를 올린다면 그 의로운 명성이 천하에 떨치어 크게 우리나라를 빛낼 것이다. 황제는 명에 반한 것에 화가 날 터이지만 그렇다고 사신 개인의 허물에 대고 그 나라를 치고자 군사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사신이 그 빌미로 운남이나 귀주 같은 곳으로 귀양살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테지. 일이 그렇게 흘러간다면 내 어찌 의리 없이 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참에 서촉이나 강남 땅도 좀 밟아보고 저 멀리 만리밖에 월남이나 광동 지방도 구경해야겠다. 이 어찌 낭만 넘치는 일이 아닌가? 마음속으로 기뻐서 곧 밖으로 뛰어나가 한 마부를 불러내어 얼른 술을 사오거라. 너는 돈일랑 아끼지 말거라. 내 이제부터 너와는 이별이다. 하고 말하곤 술을 마시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도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다. 예부의 독촉은 성화 같아서 더 이상 버티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결국 안장과 말을 정돈하여 길을 떠났으나 해는 이미 기울었다. 길을 반도체 오지 못했는데 황제의 명이 다시 내려왔다.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조선 사신들은 돌아가서 다음 날을 기다리라. 이에 서로 놀라하며 숙소로 되돌아왔다. 청나라 통관 박보수가 예부에 가서 분위기를 탐문하고 돌아와 말했다. 황제께서 조선은 예의를 아는 나라인데 사신만 예법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통관들은 황제와 관련된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말하며 호들갑을 떨어대는데 이번에는 중로에서 돌아가라 함과 사신이 예법을 모른다며 황제의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드러냈으니 통관들이 가슴치며 우는 것도 전부 공갈만은 아닌 듯하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역관들은 두렵기는 하지만 조금도 까딱하지 않았다. 저녁에 예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식후 때나 모레 아침쯤 황제께서 사신을 만나보실 테니 사신은 일찍 서둘러 늦지 말라 하였다. 새벽에 사신이 궐 내로 들어갔다. 상서 독보가 사신들과 인사를 나눈 뒤 말한다. 내일은 반드시 만나보고자 할 것이지만 오늘 역시 만나자고 하실 수 있으니 잠깐 조방에 앉아 기다리십시오. 사신이 조방에 들어가니 황제가 어제처럼 어찬 세 그릇을 내리었는데 음식은 어제와 같았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기에 조금 출출하여 궐문 밖으로 나가 혼자 사간으로 걸어 돌아가기로 했다. 여러 점포들과 사람들을 구경하며 가는데 푸른 난간이 허공에 걸쳐진 술집이 보인다. 누각 위에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하다. 12계단을 밟고 누각 위에 올라가니 그곳에는 몽고와 회자국에서 온 패거리가 가득하다. 만주족과 한족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두 오랑캐들의 생김새가 추하고 험악하니 올라온 것이 이내 후회되었다.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술을 주문한 상태라 할 수 없이 의자에 앉았다. 내가 술을 넉냥어치 시키자 점원이 술을 데워 오려 했다. 나는 데우지 말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 들고 오라 하니 점원이 찬 술과 작은 술잔 2개를 탁자 위에 올린다. 나는 담뱃대로 술잔을 엎어버리곤 큰 주발을 가져와라 하고 소리쳤다. 그리곤 술을 몽땅 붓고는 한 번에 들이마셨다. 호인들이 이를 보고 놀라는 기색이다. 중국의 술 마시는 법은 얌전하여 비록 한여름이라도 술을 데워 먹을 뿐이다. 술잔도 자그만하여 조금씩 부어 마시니
한 번에 쭉 들이키는 법이 없다. 호인들도 이처럼 술 마시니 사발에 따라 마시는 경우가 없다. 내가 찬술을 내어오라 하고 사발에 술을 따라 한 번에 마신 것은 사실은 저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대담한 척 연기한 것이다. 그러니 나는 겁쟁이인 것이지 내 행동이 용감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행동의 효과는 상당했다. 내가 찬술을 달라고 할 때 이미 3분의 1이 놀랐고 단번에 마시는 것을 보곤 모두가 놀라 오히려 저쪽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기색이다. 주머니에서 팔푼을 꺼내 값을 지불하고 나오려는데 여러 호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내가 다시 자리에 앉길 바랬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비우더니 나를 붙들어 앉혔다. 이들의 행동은 호의에서 나온 것이겠으나 지금 나는 벌써 등이 축축하게 땀이 배었다. 한 호인이 술 석 잔을 부어 탁자를 두드리며 마시길 권한다. 나는 일어나 그릇에 남아있던 차를 난간 밖으로 버려버리곤 그 석 잔을 그릇에 모두 부어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곤 몸을 돌려 읍 한 번 하고 큰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는데 머리끝이 서늘한 것이 꼭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분이다. 이내 길 가운데 서서 위층을 바라보니 웃고 짓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아마 내 이야기를 하는 중일 것이다. 점심때가 되기 전 사간에 돌아왔다. 그때 창대가 와서 사신의 소식을 알려준다. 조금 전 황제께서 사신을 불러보시곤 지금 활부를 만나러 가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서둘러 밥을 먹고 골 안으로 사신을 찾았으나 이미 반선의 처소로 가버린 뒤였다. 골 밖으로 다시 나와 반선이 있다는 찰심윤포로 급히 향하여 사신과 역관을 만날 수 있었다. 사신과 역관은 궁궐에서 곧바로 이곳에 오게 되어 미처 내게 연락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이곳에 나타나니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구경하길 좋아하는 것이 너무 병적인 거 아니냐며 놀려댔다. 찰심윤포는 서번의 말로 큰 스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 축대 위에는 정각 둘이 있는데 정각은 모두 처마를 겹으로 했고 황금 기와를 이었다. 집 위에는 6마리의 용이 걸어 다니는 듯 만들어졌는데 모두 황금으로 그 몸뚱이를 만들었다. 둥근 정자를 비롯한 행랑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빛깔의 유리 기와를 이어 만들었으니 이곳에 얼마만큼의 억만금이 사용되었을까? 황금 기와가 번쩍이는 것을 보다가 정각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당 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반선은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는데 금으로 짠 선의를 입고 있다. 이 옷은 소매가 없이 왼쪽 어깨에 걸쳐져 온몸을 옷으로 쌌다. 오른쪽 옷깃 겨드랑이 밑으로 드러난 팔뚝은 크고 굵기가 다리와 같으며 금빛을 띠었다. 정각 안은 어둡고 그가 입은 옷은 모두 금으로 짰으니 반사된 빛이 살을 샛노랗게 보이게 만들어 마치 황달병 걸린 자와 다를 바 없었다. 누런빛을 띠는 반선의 얼굴은 그 둘레가 6, 7뼘은 되어 보이는데 수염난 자리는 없고 코는 쓸개를 떼어 달아둔 것처럼 보이며 두어치나 되는 눈썹에 겹으로 된 흰 눈동자가 음침하고 컴컴해 보인다. 금빛을 내뿜으며 퉁퉁 부어 터질 듯 꿈틀대는 그의 살은 넘쳐나고 뼈는 적으니 청명하고 영특한 기운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그의 몸뚱이가 이 방에 가득하다 한들 위험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멍청한 물귀신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황제가 내무관에게 명하여 옥색 비단 한 피를 가지고 반선을 만나게 하라 하였다. 내무관은 손수 비단을 세 수로 나누어 사신에게 주었다. 이것은 합달이라 부르는 것이다. 반선은 스스로를 칭할 때 전신이 파스파라고 하였다. 파스파의 어머니는 물을 깃다가 떠있는 비단을 보고 그것을 주어 몸에 둘렀는데 비단이 기름처럼 엉기더니 기이한 향기가 나 그것을 먹은 뒤 파스파를 낳았다고 한다. 그래서 반선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비단을 바치는 것이 예절로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황제도 예외는 아니라 황제가 매번 반선을 볼 때마다 역시 노란 비단을 바친다 한다. 군기 대신은 황제도 반선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린다고 말하며 사신들도 반선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라고 한다.
이 일로 사신은 이미 아침부터 예부와 다툼이 있었다. 그때 사신이 예부와 이야기하길, 머리를 조아리는 예절은 천자의 저소에서나 하는 것인데 어찌 천자에 대한 예절을 번승에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항의하였더니 예부도 물러서지 않는다. 황제도 역시 스승의 예절로 대우하는데 사신이 황제의 명을 받들었으니 같은 예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신이 끝끝내 가기 싫어하여 굳이 서서 다투기 시작하니 예부 상서 덕보는 결국 노하여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땅에 던져버리더니 큰 소리로 성내며 빨리 가, 빨리 들어가라고 하며 손을 내저으며 사신을 재촉했었다. 이때 군기 대신이 무슨 말을 하는데 사신은 못 들은 것 같았고, 그렇게 제독이 사신을 인도하여 반선 앞에 이르니 군기 대신이 두 손으로 수건을 받들고 서서 사신에게 주었다. 사신이 수건을 받아 머리를 들고 반선에게 주니 반선은 앉은 채 수건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수건을 무릎 앞에 놓으니 수건이 탁자 아래까지 늘어졌다. 차례로 수건 받기를 마친 다음에 반선이 다시 군기 대신에게 주니 군기 대신이 수건을 받들고 반선의 오른편에 모시고 섰다. 사신이 막 돌아서려 하는데 군기 대신은 오림포에게 눈짓을 하여 중지시켰다. 이것은 대개 사신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께 있던 몽골 왕의 아랫자리에 그대로 앉아버렸다. 이를 본 군기 대신이 놀라하였으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그냥 못 본 척하였다. 차를 몇 바퀴 돌린 뒤에 반선이 소리내어 사신이 방문한 이유를 묻는데 말소리가 정각안을 울려 독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반선이 빙그레 웃으며 머리를 숙여 좌우를 둘러보더니 미간을 찡그리고 눈동자가 눈 속에서 반쯤 드러나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속으로 굴리는 것이 시력이 나쁜 사람 같다. 반선의 말을 남아승이 몽고왕에게 전하면 몽고왕은 군기 대신에게 전했다. 그러면 군기 대신은 오림포에게 전하고 오림포는 우리 역관에게 전하니 오중통역을 통해서 사신에게 그 뜻이 전해졌다. 우리 일행 중 어떤 이는 망고에 흉한 사람이군, 곱게 죽을 리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악담을 하기도 했다. 잠시 뒤 남아성 수십 명이 향과 조그만 금불상을 등급대로 나누어 주었다. 사신이 이를 받아 밖으로 나오니 군기 대신은 반선이 하사한 모든 물품을 일일이 펴보고는 황제께 아뢰기 위해 말을 달려갔다. 사신들은 문을 나와 5, 60보를 이동해 소나무 그늘 아래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의논했다. 우리들이 번승을 볼 적에 예절이 많이들 소홀하고 거만해서 예부의 지도대로 하지 못했네. 번승은 천자의 스승이니 우리 행동에 득실이 없지는 않을 것이네. 그가 준 선물들을 물리친다면 불공하다 할 것이요, 받자니 또 명분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까. 반선을 만나 불상을 받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분히 의논하여 받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황제의 명에 따른 것이기에 이처럼 일이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앉거나 일어서는 모든 행동이 저들의 지시에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 꼭두각시와 다를 바 없다. 불상의 처분 문제를 두고 정사가 말하길, 지금 우리가 유숙하는 집은 문묘의 태학관이라 불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역관을 시켜 불상 둘 곳을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이때 구경꾼이 성같이 둘러싸서 군내들은 몽둥이를 휘둘러 쫓았으나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여들었다. 우리는 그 속에 섞여 서서 군기장경 소림과 환관이 염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영돌은 큰 소리로 나를 불러 사신께서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마당에 나앉아서 오랫동안 잘잘못을 의논하고 수군대시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공연히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이내 사신과 역관들도 우리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상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파했다. 정사가 오전에 황제를 만난 일을 말해주었다. 통간의 안내를 받아 내원문 앞에 이르니 상사 덕보를 비롯한 예부 사람들이 사신에게 예를 표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한다. 잠시 뒤 황제가 정문으로 나와 문 안에 벽돌을 깔아놓은 위에 앉았다.
의자와 탁자도 내오지 않은 채 단지 평상에 노란 담요를 깔고 앉았다. 먼저 회자국의 태자가 앞으로 나와 몇 마디 아래고 물러간 뒤에 사신과 새 통사를 불러들이니 모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이는 무릎이 땅에 닿을 뿐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것은 아니다. 황제가 사신에게 국왕께선 평안한지 그리고 만주어를 잘하는 자가 있는지를 물었고 활쏘기를 함께 본 후 황제가 돌아가자 사신들도 물러갔다. 문 하나를 채 나오지 않았는데 군기 대신이 와서 사신은 곧장 찰심윤포로 가서 반선 애기 덕리를 베라 하고 황제의 정가를 내렸다 한다. 그리하여 내가 오전에 자리를 비운 사이 사신과 역관들이 찰심윤포에 가게 된 것이었다. 정사에게 불상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정사는 수역에게 작은 괴짝을 만들라고 시켰다고 말한다. 내가 잘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니 정사는 무엇을 잘했단 말인가 하고 묻는다. 내가 강물에 띄우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 정사도 웃고 나도 웃었다.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사찰에 이 불상들을 놓아두고 가자니 청나라의 분노를 살까 두렵고 그렇다고 고국으로 이것을 들고 가면 부처와 연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어 평생이 허물이 될 것이다. 하물며 이 불상들은 황제가 아닌 서번의 승려가 준 것이니 비난이 적지 않을 것이다. 훗날 우리가 열하를 떠나 북경에 다시 도착했을 때 사신은 그 불상을 모두 역관에게 넘겨주었다. 역관들 역시 불상 보기를 똥보듯 하더니 90냥에 팔아버리고 그 돈을 마두들에게 나누어 줘버렸다. 그러나 마두들도 이 돈으로 술 한 잔 사 마시지 않았다. 열하일기에 소개되는 불상은 정말 북경에 도착해서 팔아버렸을까요? 열하에서 불상을 받은 이후 환관을 비롯한 청나라 사람들이 염탐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는 눈이 더 많은 북경에서 불상을 팔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정조의 일기인 일성록에서 그 내용의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성록의 원문은 이러합니다. 정조 4년 1780년 10월 27일 상사 박명원 부사 정원씨가 입시하였다. 말리나되는 사행길을 무사히 갔다가 돌아왔으니 대단히 다행스럽다. 하니 박명원과 정원씨가 아뢰기를 더위를 무릅쓰고 들어갔다가 눈을 밟으며 돌아왔으나 일행이 탈이 없는 것은 모두 성은의 덕택입니다. 내가 이르길 황제가 보낸 금불은 과연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하니 박명원 등이 아뢰기를 저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수를 기원할 때 반드시 금불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금불을 보낸 것도 전하를 위해 축소하는 것이 본뜻이었습니다. 신이 도중에 이미 영변의 묘황산에 두라고 하신 연석의 하교를 받들었기 때문에 한 역관으로 하여금 묘양산에 정결한 사찰에 보내어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들이 필시 많이 피곤할 것이니 먼저 물러가 휴식하라 하였다. 이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의 열하일기와는 다르게 사신은 불상의 처분을 놓고 돌아가는 도중 정조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불상의 처분을 두고 함께 고민한 끝에 묘양산의 사찰에 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통해 불교를 비판하고 불상 처분에 힘쓴 이유는 정사 박명원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황제의 명을 받았음에도 판첸라마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절을 했지만 열하일기에는 마치 절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훗날 박명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방어수단 혹은 증거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작은 호신부를 두고 벌어진 이번 에피소드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았습니다.